안녕하십니까? 영상 매체를 활용한 평화인문학 강사 양성 심화과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강사 이은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예화여대 북한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정착 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에서 전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대상 또 성인 대상으로 다양한 평화 교육 그리고 통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는 앞서서 평화인문학 강사 양성과정 기본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시고요. 전체 5강으로 심화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맡은 분야는 2강과 3강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입니다.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유례 없는 정말로 기억될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올해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칫 묻혀버릴 수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올해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분단 75년을 맞은 해입니다. 더불어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런 전 세계적인 유례 없는 이런 대유행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국가적인 규모에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되는데 오늘 강의는 한반도 분단사라고 해서 소제목이 분단사 속에서 갈등의 치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 굵직한 질문들을 좀 제가 뽑아보면 한반도가 과연 언제 분단이 되었을까?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한반도는 왜 분단이 되었을까? 그리고 분단 지금 75년을 맞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분단이 지속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또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크게 4가지 정도의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2강 강의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분단을 본격적으로 논하기 이전에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45년까지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는데 미국과 영국,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과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추축국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고 연합국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분단 역시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맞물리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항일 무장투쟁, 또 독립운동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쳤는데 그러다가 정말로 드디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는가 싶었는데 해방이 되긴 했으나 반쪽의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완의 해방 내지는 반쪽짜리의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완전한 국가체제를 형성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이라는 전 세계적인 구도가 형성되면서 그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냉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콜드 워라고 얘기하죠. 뜨거운 전쟁이 아니라 차가운 전쟁이라는 의미죠.
굳이 해석하자면. 그래서 냉전이라는 것은 무기를 쓰지 않는 전쟁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그리고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의 이념 대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념 사상의 대립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정보 등을 수단으로 하는 전 분야에 걸친 국제적인 대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좀 전반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냉전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냉전이 살짝 조금 완화되는 그런 추세, 전반적인 그 흐름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보통 데탕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탕트는 프랑스 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완화 내지는 휴식, 뭐 쉼 이런 정도의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미소 중심의 양극 체제였다면 미국과 소련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급성장하는 거죠. 그 급성장한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제3세계가 등장을 하고 또 중국과 소련이 소위 이제 중소 분쟁을 하면서 국제 정치가 이념 대립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소 중심의 그런 아주 극심한 대립에서 조금 긴장이 완화되고 그러면서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198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특히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소 간의 긴장은 더욱더 완화가 되고 그리고 소위 동구 사회주의 블록이라고 얘기했던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기에 이르릅니다. 소련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줄임말인데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죠. 그래서 소련 역시도 와해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단 국가였던 독일,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도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로써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이 냉전 체제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1940년대부터 한 1990년대까지의 이 50년 동안의 국제 정세와 더불어 한반도의 이 분단 이걸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한반도 분단, 남북 분단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분단이라는 것의 개념부터 좀 더 자세히 알고 넘어갈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분단이라는 것은 하나로 있던 것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분단의 출발, 한반도 분단의 출발이라는 것은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이 나누어지는 것, 이것으로 출발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즉 국토가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둘로 나누어진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분단은 바로 영토의 분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남북으로 영토, 땅이 나뉘다 보니 이후에는 각각 남한과 북한에서 서로 다른 체제로 체제의 분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영토 분단에 이어서 체제 분단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 한국전쟁 3년 동안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에 이르기까지 한 3년 동안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한 민족이었던 단일 민족이었던 민족 분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분단의 어떤 기준점이 38선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38선이라는 것은 위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한반도를 남북으로 봤을 때 그 딱 중간 지점이 북위 38도선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도로 나누었었는데 3년간의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 종전된 것이 아니라 잠깐 휴식을 취하는, 그리고 즉 정지되었다는, 전쟁의 정지, 그런 의미에서 군사 분계선으로 휴전선을 만들게 되고, 이 휴전선이 남북한 분단 체제로 계속 장기간 한 7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분단의 개념부터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분단의 개념과 맞물려서 그로 인해서 이제 분단의 성격이라는 것이 규정되겠죠. 그래서 땅이 나뉘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이 하나로 되어 있던 땅이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는 지리적인 분단의 개념이 있겠고요. 그 다음 체제의 분단. 이 체제라는 것은 정치적인 분단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사상, 이념이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두 개의 체제로 나뉘었다라는 얘기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 민족이었던 동일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져서 이제 생활을 하는 민족 분단의 성격까지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한반도는 왜 분단까지 이르렀는가? 이 분단의 원인.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과연 왜 분단이 되었을까?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남 탓일까? 우리 탓일까? 자, 분단의 원인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은 복합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내부의 문제도 분명 있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 외부에 세계적인 그 강대국의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나누어서 분할 점령하면서 그때부터 분단이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은 사실은 미소가 영구적으로 하는 분단이 아니었고 원래 의도는 임시적인 거였죠. 그런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이렇게 75년이나 현재까지도 이 분단이 지속되는 것은 도대체 우리 한반도 내부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이제 신탁 통치를 결정을 하죠. 5년간의 신탁 통치를 결정을 했는데 그때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신탁 통치에 찬성을 하는 쪽이 있었고 반대하는 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 내에 신탁 통치를 둘러싼 찬반 균열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합일점을 이루지 못하고 굉장히 극심한 정치적인 대립으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도 유엔에 이 문제를 상정을 하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두 차례에 걸친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한반도 분단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냉전이라는 구조와 또 궁극적으로는 이 신탁 통치를 둘러싼 한반도 내부의 이념 갈등. 그런데 이 한반도의 이 이념 갈등이라는 것은 물론 그 당시 이제 신탁 통치가 가장 중요한 그 문제였지만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일제 식민지 하에서 항일 무장 투쟁 혹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념 갈등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심화 발전한 결과 한반도가 분단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혹은 꼭 학생뿐만이 아니라 성인들 대상으로도요. 우리나라 분단이 언제 됐어요? 라고 이제 급작스럽게 질문을 던지면 그거 뭐 전쟁 일어나서 그렇죠? 라고 무심코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무슨 전쟁이요? 6.25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분단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분단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꽤 있으시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그게 아닌데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고등학교 2학년인 제 딸에게도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남북한으로 분단된 거야? 알고 있어? 언제 됐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얼버무려요. 머뭇거리면서 그거 뭐 미국하고 소련이 뭐 군사적으로 점점점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답변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특히 이제 선생님들은 일선 현장에서 소위 이제 평화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되실 분이니까 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 출발이 되는 한반도의 분단에 대해서 그 출발부터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이 우리나라의 분단이라는 것은 광복과 더불어 즉 해방과 더불어 해방, 분단, 냉전 요 구도로 이루어졌다,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를 했는데 그 전에 왜 과연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날짜 중에 왜 8월 15일인데 그냥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8월 15일이었나? 우리가 광복절 8월 15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좀 역사적인 그 흐름을 보시면 이미 한 43년 이쯤부터 세력의 어떤 그 구도가 연합국의 승리 쪽으로 굳어져 가고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연합국들끼리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논의들이 있었겠죠. 그러던 중 미국이 확실하게 자기네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그 자기네들의 의도와 좀 반대로 너무나 소련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열받은 거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 아시아 쪽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굳히기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원자폭탄, 핵폭탄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8월 6일 날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죠. 그 전까지는 그래서 소련이 이 아시아 쪽에 동아시아 특히 이 일본, 한국 이쪽에 관심이 그닥 크지 않았었어요. 유럽 챙기기도 바빴던 거죠. 그랬는데 미국이 핵폭탄을 쓰다 보니까 이거 뭐야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쓰니까 그제서야 소련군은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소련은 뭐 한 10일도 안 되게 그 이 한반도 전쟁에 관여를 했다가 대박 사건이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소련이 이제 참전을 하면서 8월 12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미소가 아까 이야기했던 38선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분할 점령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 38선 이남은 우리가 먹을 테니 38선 이북은 너네가 해 라고 해서 미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결국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하고 드디어 이제 한국은 그 조선반도는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디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야? 우리는 독립을 하는 거야? 라고 일반 민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분할 점령이라니 왜
또 우리가 나뉘는 거지? 라고 의아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국제 정세와 맞물려서 한반도는 분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이것이 어디에 나왔나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한 맥아더 장군 있죠. 네, 이제 맥아더가 일반 명령 제1호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38선 이북의 일본군은 소련 극동군 사령관에게 항복하고 38선 이남의 일본군은 미군 태평양 육군 사령관에게 항복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남북한 분할 점령에 대해서 이 명령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공식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문서는 처음에는 공개되지 않았다가 지금 현재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가시면 거기에 6.25 전쟁실에 이 일반 명령 제1호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줄여서 일반 명령 제1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연합국 사령관의 명령 하에서 일본 제국 대본영에 발표된 일반 명령 제1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맥아더가 직접 이 명령을 발표한 건가?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맥아더가 강요를 해서 이제 맥아더라든가 그 밑에 이제 부하들이 다 같이 문서 작성을 했겠죠. 그래서 다 짜여진 거기에 이 일본이 서명을 하고 그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실은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닥 흥미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몇 년에 뭐 해가지고 이제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또 포츠담 회담. 다른 건 몰라도 이 회담은 한반도 분단과 관련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카이로 회담은 1943년 11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카이로 지명입니다. 그래서 카이로는 어디에? 이집트에 있는 도시고요.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서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대표가 모여서 한반도의 독립을 보장 이미 그러니까 광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2년이나 앞서서 우리나라의 그 독립에 대해서 보장하는 그런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만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지나서 1945년 2월에 얄타에서 이 얄타는 크림반도 주변에 있는 그쪽 지역인데 거기에서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전쟁이 다 마무리되면 어떻게 국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 바로 얄타 회담이다. 그 다음 포츠담 회담은 앞서서 카이로 회담에서 이야기했던 이 한반도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 재확인한 것이 바로 포츠담 회담입니다. 그래서 요 세 회담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월 15일에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해방을 맞이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는 데 합의를 하고 실제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모스크바에서 3국 외상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일명 모스크바 3상 회의가 되겠죠. 이때 대표들은 미국과 소련과 영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5년간 이 한반도를 신탁 통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라고 결정을 낸 것이죠. 그런데 이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해서 민족이 분열을 이루게 되고 또 급기야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되면서
결국에는 이거 골치 아픈데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UN 국제연합이죠. 유엔에 이 문제를 상정을 하고 이 한반도 문제에 유엔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싸우지 말고 니네 선거를 해서 그 선거를 통해서 결정을 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을 했는데 그때 역시 남한과 북한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한은 찬성했는데 북한에서는 선거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8년 5월 10일에 남한만 단독으로 총선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 이르는 과정 역시 남한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총선거를 실시했지만 그 이르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의 그 당시 지도자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이제 이승만과 김구였는데 이때 이제 이승만과 김구도 굉장히 많은 대립을 하죠. 결국은 이승만의 세력이 이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48년 8월 15일에 정식으로 이제 국가가 탄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으로,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서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가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45년부터 48년까지 3년에 걸친 이 한반도 내부와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이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해방 전후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해방 전후사는 남북한 분단 그리고 한국 그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교육받을 때에는 이 해방 전후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자세히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해가지고 6권짜리로 책이 나왔고 그 이후 한참 지나서 뉴라이트 쪽에서 이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고 해서 2권짜리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좀 꼼꼼히 읽으시면서 비교 고찰해 보시는 것도 유의미할 것으로 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이 한반도 분단은 38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인 분단, 지리적인 분단, 그리고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남한 체제와 또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 체제, 이 두 개의 체제상의 분단, 그리고 48년에 이르러서 남북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48년에 설립된 그 남북한의 정부가 현재까지도 분단 국가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분단은 되었지만 당시 그 분단이 그렇게 오래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죠. 얼마 못 가서 다시 하나로 되겠지, 합쳐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분단이 고착화된 것이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6.25 전쟁, 6.25 사변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학문적으로 한국 전쟁 내지는 6.25 전쟁이라고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3년간의 이 한국 전쟁을 치르고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잠깐 쉬자, 휴전 내지는 정전 해서 그것을 협의한 것이 바로 정전협정이 되겠죠. 그래서 공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긴데 여기에 이제 주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국제연합군이 나와요.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건 이제 북한 사령관인 거죠. 그
그다음 중공인민지원군 해서 중국이 나옵니다. 그러면 등장하는 주요 주체가 국제연합군, 북한, 중국 이렇게 세 개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야 이거? 왜 남한은 쏙 빠졌어? 미국은 왜 빠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미국은 둘째치고 이거 뭐야? 남북한이 전쟁을 치루었는데 왜 남한은 왜 없는 거야 도대체? 이런 얘기 질문 던지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줄여서 이제 정전협정은 총 5개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 조 63개 항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주체가 이제 3개다 보니까 작성된 문서도 한글로도 되어 있고 한문으로도 되어 있고 영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의 언어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뭔가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땅을 더 얻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명히 전쟁을 이루면 어디 승패가 갈리잖아요. 니네가 이겼어. 니네가 졌네. 이렇게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 한국전쟁의 승자는 어디일까? 어디가 이긴 걸까요? 아까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3년 동안이나 치른 이 한국전쟁, 그리고 일단 한국전쟁은 지역전인가요? 세계전인가요? 분명히 남북한만 싸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 나라들, 나중에는 점점 굉장히 규모가 커졌거든요. 세계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관여해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럼 누가 과연 승자일까? 남한이 이겼나요? 북한이 이겼나요? 미국의 승리일까요? 아니면은 뭐 중국의 승리일까요? 어디일까요? 그래서 유례 없이 이 한국 전쟁은 비긴 전쟁, 무승부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로 승자가 없는 전쟁, 그리고 끝나지 않은 전쟁. 우리가 분명 지금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거. 우리 기본 과정 할 때 국제시장을 보면서 거기에도 보면 그 막 피난민들 흥남부두에서 내려와가지고 부산으로 피난 가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정전이라는 걸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정전이라는 용어가 너무 낯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부산에서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정전이 뭐냐 그랬더니 그 북한 사투리로 하던가요? 그러니까니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아닐까? 도대체 정전이 뭐야? 끝나면 끝난 거지. 아니면 계속 싸우든가. 왜 쉬어? 이런 생각할 거라는 거죠. 이 정전협정은 전쟁을 정지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stop은 stop인데 finish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화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한반도에서 적대적인 행위와 무장 행동을 정지한다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을 맺음으로 인해서 군사분계선도 생기고 비무장지대도 생기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제 판문점이라는 곳에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 위원단이 이제 설치가 되었죠. 그런데 이 한국전쟁 정전이 과연 뭘까? 그래서 우리 정상회담 할 때도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 한반도 평화행동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정전체제에서 종전으로, 그렇죠? 그리고 평화체제로 이런 슬로건들을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전은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왜 과연 이 정전협정에 남한은 들어가지 않았나? 이것은 당시 이제 남한의 지도자였던 이승만 최고 지도자의 결정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승만은 굉장히 야욕이 컸던 사람이죠. 그래서 북진 통일,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전쟁이 멈춰버리면 자기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북한까지도. 근데 그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럼 나는 협정에 안 할래. 됐어. 그러면서 참여를 안 한 거죠. 끝끝내.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남한이 이 정전협상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분단이 되고 특히 3년간의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분단이 고착화되어 그 이후에 이 7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이 남북한이 분단된 이 분단 체제.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뭔가 영향을 받으면 그거에 익숙해져서 소위 내성이라는 게 생기죠.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세월인데 그 기간 동안 분단이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 분단국으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된다 할까? 분단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분단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에 정말 곳곳에 침투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단 체제의 영향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으로 일단 영향을 줬죠. 이산가족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뭐 전사자들 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산가족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이로 인해서 남북관계라는 것이 생긴 것이죠. 적대적으로 대하고 뭐 때로는 교류 협력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남북관계. 그 다음 좀 더 확장하면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이 분단 체제가 영향을 주죠. 그래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쏘고 뭐 미국이 그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중국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국제 정세까지도 한반도의 분단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제가 이제 우리들의 일상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빼놓지 말고 꼭 이야기해야 될 것이 바로 군사화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militar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성격이 다른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뭐 재벌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또 그런데 이제 군이라는 세력을 한번 볼까요? 군이라는 세력이 좀 비정상적으로 과대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만큼 군의 세력이 막강한 곳이 드물어요. 실제로 우리는 군 출신의 대통령이 몇 명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군이 비정상적으로 과대 성장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군 그러면 국방 분야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비국방 분야로 군의 세력이 계속 진출해 나가는 것. 그 다음 알게 모르게 이 군사 문화가 사회화되고 사회화된다는 것은 내면화되고 일상화된다는 것이죠. 급기야 그것이 어떤 제도로 확 굳어지는 제도화, 구조화되기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 보면 좌측 통행, 우측 통행. 뭐 얘기하면 뭐 선착순으로 모여. 그 다음에 뭐 딱 두 개로 해서 이분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거. 뭐 얼차려 하는 문화. 이거 다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군대에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군대에서만 해야 되는데 군대 아닌 곳에서도 버젓이 그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군사 문화가 이제 사회화되고 제도화되고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위 평화인문학 강사로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평화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뭐 일상의 평화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한반도의 평화 그러면 그거는 나랑은 먼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아니 통일부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외교부 직원들이나 국방부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하는 어떤 나랑은 분리된 어떤 거시적인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거 혹은 나랑은 먼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45년부터 지금 2020년 현재까지 75년 동안이나 이 분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분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곳곳에 우리 일상을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많은 영향력들을 미쳐왔구나 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혼돈하기 쉬운 개념들은 정확하게 좀 개념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38선과 휴전선은 이미 말씀드렸죠. 38선과 휴전선을 혼돈해서 쓰고 있거든요. 혼동해서. 같은 개념인 줄 알고 있는데 절대 아니죠. 38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도 개념으로 해서 북위 38도인 선이라서 일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한 직선으로 쫙 그 국토를 두 동강 낸 거죠. 38선으로 딱 거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국전쟁을 치르고 나서 전쟁의 결과 아까 얘기한 정전협정을 하면서 휴전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휴전선은 그래서 고든 직선이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 동쪽은 북한 쪽으로 좀 올라가 있고 서쪽은 남한 쪽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동고서저의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 철책으로 가려져 있죠. 그리고 그 아까도 그 정전협정의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 소위 비무장지대라는 것. Demilitarized Zone 해가지고 DMZ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무장지대가 생겼고 거기에 남북한이 또 유엔군이 같이 그 경비를 하는 공동경비구역, 일명 JSA. 말 그대로거든요. Joint Security Area예요. 그래서 공동경비구역이 생긴 것입니다. 이 JSA는 영화로도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래서 여기 이 PPT상에 이제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남북한 영토의 딱 중간 지점이 되는 곳이 바로 38선이고 이 38선은 해방 맞이하면서 미소가 분할 점령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은 선이고 그런데 한국전쟁의 결과로 그 결과 군사분계선 새로운 군사분계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생긴 게 바로 휴전선이고 휴전선에 남한 쪽으로 2km 또 북한 쪽으로 2km 해가지고 소위 이제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비무장지대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선의 길이는 총 한 250km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얘기할 때 영화나 뭐 이런 그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휴전선 뭐 155마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 휴전선의 길이를 그 외국에서 많이 쓰는 마일로 하면 한 155마일 정도 되고 우리 이제 쓰는 그 킬로미터로 얘기하면 한 250k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DMZ 지금 이 강의를 수강하시고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DMZ를 현장에 이제 가보셨던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과정을 이수하시고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평화인문학이라는 것 자체도 실천 학문이잖아요. 이론적으로만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평화를 실천하고 그런 그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작은 실천이라도 했을 때 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통일 전망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사는 곳이 개인적으로 일산인데 파주 쪽에 가면 오두산 통일 전망대라고 있어요.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거기도 가보시고 강원도 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있는 통일 전망대에 가셔서 현장에서 이 분단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해 보셨으면 하고요. 특히 이제 DMZ도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DMZ라는 것은 무장을 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의미죠. 비무장지대. 그래서 이것은 국제조약이나 협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만큼은 무장하지 마라고 해서 이제 완충지대인 개념이죠. 그래서 휴전선 남북으로 각 2km를 두고 있고 이것은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3년 동안 이 한국 전쟁을 치루었는데 다시는 이곳에서 전쟁이 재발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전쟁을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공간이 바로 이 DMZ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군사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민간인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민간인이 갈 수 있는 출입이 통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라고 이 DMZ 안에 별도로 또 그거를 정해놨는데 그것은 남방 한계선으로부터 그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5km 정도 굉장히 근접해 있고 또 어디는 좀 20km 정도 떨어져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공동 경비구역,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영상 매체를 활용한 평화인문학 강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북한 관련된 영화는 특히 좀 다양한 영화를 좀 보셨으면 권해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국제시장 했지만 그거 하면서 쉬리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쉬리를 좀 다시 한번 보세요라고 추천드렸었고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는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바로 JSA입니다. JSA를 그때 예전에 내가 막연히 봤을 때와 이 평화인문학 강사 양성 과정의 강의를 들으면서 듣고 난 이후에 보는 다른 시선으로 보는 이 JSA가 어떠한지 분명히 감흥이 다르실 테고요. 눈에 들어오는 대사도 다르고 장면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JSA는 JSA도 이제 판문점에 가서 직접 가보실 수 있는데 남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서로 대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JSA를 포털에서 치고 거기에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두 사진이 이제 대비가 되죠. 남한 쪽에서 찍은 장면은 북한의 이제 인민군이 경직되어 있는 그 모습이 나올 테고, 그 다음 또 이제 북한 쪽에서 이렇게 촬영한 그걸 보면 반대로 이 연합군이죠. 연합군. 우리나라 헌병들이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선글라스 끼고 있고 군복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남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서로 대면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공동경비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경비를 단독으로 하지 않고 공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경비구역의 지휘 통제권은 군사정전위원회 UN 사령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정전협정에서 이것이 이제 유엔으로 가면서 군사정전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엔사에서 담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비는 대한민국 국군과 그다음에 북한군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둔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그리고 중립국 감시단이라고 해서 스위스와 스웨덴의 대표들도 여기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통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지역에도 마을이 존재해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군인들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 쪽으로는 여러분들 뭐 언론에서 보면 가끔 나오죠.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라고 있고, 그 다음 북측 지역에는 기정동 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마을 사람들이 뭐 제약받는 것이 조금 있죠. 근데 뭐 농사 지으면서 보통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있다가 도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거기에서 계속 대를 이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가구들도 있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판문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판문점 한 2018년은 정말 TV만 틀면 계속 판문점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자, 판문점 한문이고요. 판문점은 널문,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널문입니다. 널이라는 건 널빤지예요, 널빤지. 그 다음에 문. 그래서 널따란 문이 있는 마을이란 얘기인데, 이 지명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선조가 피해가지고 있을 때 그 임진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방법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문짝을 떼가지고 거기에다가 임진강에 띄워가지고 거기를 이용해서 선조가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그 유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한국전쟁이 터지는 그 기간 동안 연합국의 그 당사자들이 또 이제 군사정전위원회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휴전회담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 그때 어딘가에서 해야 됐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바로 이제 널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널문리라고 되어 있는데, 판문점이 굉장히 쬐끄만 뭐 사람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외딴 마을이었고,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먹을거리를 팔고 뭐 제대로 된 점포가 아니라, 가게가 아니라 굉장히 허술하기 짝이 없는 허름한 그런 곳이었는데, 53년에 이제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유명하게 알려졌고, 특히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어떤 분단의 현장으로 굉장히 전 세계에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판문점은요, 처음에 이 한국전쟁, 이 당시에 한국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1953년 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이렇게 딱 분리되어서 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공동으로 자유롭게 넘나들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엔군도 있고 북한군도 있고 중공군도 있고 합동으로 근무를 섰고, 그리고 1976년까지, 그러니까 53년부터 76년까지 한 23년 동안은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소위 76년에 도끼만행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그때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콘크리트로 딱 경계선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 정상회담 때 보면 김정은이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같이 걸어오는 그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제 비무장지대 내에서도 또 다른 남북을 분할하는 그 군사분계선이 있는데, 사실은 이 판문점이 과거에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통행이 가능했던 곳인데, 76년에 도끼만행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분할 정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 얽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거기에 서서 뭐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서서 경비만 하는 거예요. 상대편의 그 군인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바로 지척에 있는 거잖아요. 큰 소리로 얘기하면 목소리 다 들을 수 있고 얼굴도 다 보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뭐 과자도 주고받고, 뭐 남자들이다 보니 담배도 주고받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그것에 착안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JSA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굉장히 좀 과장되고 살짝은 뭐 왜곡도 있겠지만 아예 근거 없는 그냥 썰로 그런 영화가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디가 됐든 전쟁의 현장도 그렇고 분단의 현장도 그렇고 결국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사람들끼리 왕래가 있다 보니 우리들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뻔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판문점, 지난번 정상회담을 하면서 판문점에 있는 각 건물들도 굉장히 세세하게 언론에서 이제 막 조명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형태를 띠고요. 그래서 동서로는 약 800m, 그리고 남북으로는 400m의 공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굉장히 좁죠. 그래서 여기에 주요 건물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이 있고요. 그리고 남측을 대표하는 건물로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의 건물로 판문각과 통일각이 있어요. 재밌는 것은 남한은 땡땡의 집으로 되어 있죠. 근데 북한은 뭐뭐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남북한, 그리고 보면 이제 그 건물의 형태도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그 건물 외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남북한의 차이가 뭔가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제가 이제 PPT에 그 사진을 좀 보여드렸어요. 가운데를 보시면 왼쪽부터 땡땡땡땡 해가지고 7개의 건물이 보여요. 7개의 건물. 그러면 이 7개의 건물은 도대체 어느 거는 남한 쪽이 쓰고 어디는 북한이 쓰나, 이게 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오른쪽 끝에서 첫 번째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이제 T1, T2, T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T1, T2, T3. 과연 이게 뭘까? T는 temporary의 약자입니다. temporary 뜻이 뭐예요? 임시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이렇게 한반도 분단이 막 반세기를 지나 70년 이상 계속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T1, T2, T3 요 3개의 동을 남한 측에서 쓰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북한에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그 주체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떤 사물을 바라보실 때 무관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훅 지나칠 수도 있지만 좀 제대로 뭐랄까 좀 꼼꼼히 뜯어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판문점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 색깔을 좀 유의 깊게 보세요. 건물 색깔이 뭐 북한 측 건물하고 소위 말하는 유엔군에서 담당하는 남측 건물인 거하고 구분할 수 있는 색깔이 딱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우리 상징적으로 그랬죠. 북한은 빨강, 남한은 파랑,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판문점에도 보면 푸른 계열, 뭐 하늘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파란색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좀 밝은 빛을 띠는 푸른 계열의 이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UN 색깔이거든요. UN을 상징하는 색깔 자체가 그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여기는 UN사 거구나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7개의 그 동도 보면 파란색으로 유독 칠해져 있는 건물이 UN사가 담당하는 그런 건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슬픈 역사, 누구도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 못했던 이 분단이라는 것을 이 막살은 아니지만 이 건물에서도 T1, T2라고 T3라고 써있는 여기서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판문점 내에 다리가 3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에서 이제 지난번 정상회담 때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이제 도보다리가 친숙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정상회담 이전에는 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돌아오지 않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해서 붙여진 게 바로 이제 돌아오지 않는 달이고요. 도보다리는 왜 도보다리일까? 그랬는데 도보다리가 영문으로 풋브리지거든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다리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 다리가 아니다 보니 폭도 굉장히 좁고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러니까 그 습지잖아요. 거기가 막 갈대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안 그러면 길을 쭉 애둘러서 가야 되는데 쇼컷으로 가려다 보니 뭔가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도보다리인데, 정상회담 하면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될 것이 이제 필요한 어떤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이 일부러 이제 조금 더 다리도 확장하고 그리고 했던 것이 바로 도보다리입니다. 그리고 북한 쪽 다리로 72시간 다리가 있는데 그 72시간 다리는요, 북한이 좀 좀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성과나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과장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72시간 만에 이 다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72시간이면 3일이잖아요. 다리 하나를 만드는데 3일 동안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주장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72시간 다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문점에 있는 다리가 3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방과 분단, 냉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분단, 우리는 의식하지 않으면 분단이 되었다는 사실도 있고, 혹은 분단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잊은 채 분단이라는 사실이 있고 일상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 평상시 아무 동요 없이 그냥 우리가 이 분명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 살면서도 이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지를 않은 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 북한에서 핵 관련된 어떤 이슈가 터지거나 미사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맞아,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분단 국가였지? 라고 하고요. 실제로도 보면 이 남한의 이 주민들, 당사자들은 의외로 그 북한 이슈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관심한데 오히려 다른 해외에 다른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국민들이 더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통일 전망대 이런 데 그 분단 현장에도 좀 가보시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그런 분단 현장을 실제로 가본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방문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곳곳을 조사를 하잖아요. 궁궐을 가고 싶다는 사람, 전통 시장에 가보겠다는 사람, 유명한 명승지를 가보겠다는 사람도 많지만요. 의외로 분단 현장을 꼽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그걸 보면 이제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자, 그래서 분단과 관련해서 이 분단을 극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큰 과제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바로 남남 갈등입니다. 우리는 남북 갈등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 남북 갈등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남북 갈등보다 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남 갈등입니다. 과거에는 남남 갈등이라는 얘기를 잘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언론에서 쓰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남남 갈등이란 뭐냐? 남한 내부에서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히 남한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북 정책,
둘러싼 의견 대립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남남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 내지는 대북 정책, 남북 관계 이런 걸 둘러싼 이슈에서 시작됐는데 급기야 그것이 범진보, 범보수 해서 진보 보수의 이 좌우 이분법적으로 아주 양측의 아주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바로 남남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념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세대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죠. 요즘 세대, 그러니까 저희 이 전쟁을 직접, 한국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와 그 다음에 이 산업화, 민주화를 직접 일선에서 겪었던 그 세대와 지금 기성세대들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의 10대들, 너무나 세대 차이가 극명하죠. 그래서 이 세대 간 갈등도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걸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미국을 둘러싼 소위 친미냐 반미냐라고 하는 친미 반미 갈등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남 갈등은 주제가 점차 다양화되어 있고 그리고 심각한 것은 강도가 더 세진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올해도 보면 대북 비라 관련해서 굉장히 그 논란이 있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남남 갈등의 주자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분단을 극복하고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이라는 것을 이루게 될 텐데 이 통일 방식을 둘러싸고 통일의 방법 또 통일의 어떤 속도의 문제 그리고 과연 통일의 정당성 통일 꼭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남남 갈등이 있고요. 또 정부가 어떤 색깔을 띠느냐, 대북 정책 그리고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남남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대북 정책 그 전에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해왔던 진행되어 왔던 어떤 남북 관계의 어떤 화해 무드가 10년 동안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대북 정책, 대북 지원에 관련해서도 조금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의 문제, 또 북한의 핵 문제에 관련해서도 남남 갈등이 심각합니다. 또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지금 주한미군이 있는데 이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둘러싸고도 남남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지금 모두 막혀 있죠. 그래서 이 금강산 관광이 언제 재개될지 또 개성공단은 언제쯤 정상화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남남 갈등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단과 관련해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바라볼 때 좀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복합적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평화인문학을 하는 강사 여러분들은 그런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평화인문학 강사 심화과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한반도 분단사 속에서의 갈등 치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현대사, 굉장히 질곡의 현대사라고 할 수 있죠. 35년에 걸친 식민 통치, 벗어나자마자 미국과 소련의 군정, 그래서 분할된 한반도, 그리고 또 3년간에 걸쳐서 치른 한국전쟁, 그리고 그 한국전쟁의 결과 정전 체제, 그 분단 체제죠. 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70년의 이 역사. 그래서 올해 특히 2020년 이 분단
75년, 이 분단의 75년을 맞이한 이 시기에 우리의 분단사를 다시 한번 되짚고, 그리고 이 첨예한 갈등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지 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청소년을 만나시든 아니면 성인을 대상을 만나시든 우리의 이 분단의 현실을 좀 냉정히 직시할 수 있도록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분단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분단을 극복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강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